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나 예전에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요일에 퇴근한 적이 있었어. 세어보니까 3달 동안 딱 하루 쉬었더라고. 출근한 첫날부터 밤을 샜지 뭐야. 난 아예 식당에서 밥을 못 먹었어. 막내가 김밥 싸우면 자리에서 먹으면서 일했지. 일주일 내내 김밥만 먹었더라고. 누가 더 고생했냐는 무용담 배틀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다. 자신의 과거 생고생 스토리를 하나 둘 꺼내다 보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은 대수롭지 않은 거라며 애써 웃어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무용담을 꺼내 놓으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지 위로도 받고 내가 제일 심하잖아. 고생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나도 이 무용담만큼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내 이야기를 꺼내 볼까? 입을 열려던 찰나 모 차장이 가로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자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졌다. 참패였다. 그는 전 직장에서 조모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장에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 회의 참석은 못해도 아이디어는 보내라고 했다나?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그따위 직장을 뭐하러 다니냐며 노발대발하셨다고 한다. 사람이 나고 죽는 일은 한 개인에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회사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일이다. 그런데 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일을 시키다니. 내가 겪은 일 중 가장 하드코어한 경우를 생각해봐도 이보다 심할 순 없었다. 이 정도면 소시오패스다. 직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봐도 역시 최고로 나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을 지독하게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다. 끊임없이 성과에 대한 압박을 주는 사람도 본인의 자리가 불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모두 최악의 경우를 포함하는 총체적 난국이다. 서로 이야기하며 해결하려고 해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니 도저히 타협 불가능한 완전체다. 그런데 공감의 부재도 능력은 능력이라 사회 곳곳에선 다양한 소시오패스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들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해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한다. 자신이 벌이는 일이 얼마나 상대를 괴롭게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남을 희생해 이득을 얻으면 고마울 줄도 모른다. 자고로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고 남의 눈치도 보고 얻은 게 있으면 내어주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오히려 쉬운 것이다. 사회 고위층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성향을 띠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은가. TV에선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들의 잔혹한 모습만 부각되지만 소시오패스는 사실 우리 삶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 정도면 입사할 때 보는 인적성 검사에 소시오패스 테스트도 있어야 하지 않나? 뒤끝 없는데요. 지식은 쌓고 싶은데 공부할 의지는 없다 보니 TV 강연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가만히 앉아 내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내 검소한 지식을 차곡차곡 채우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던가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지독한 폭정을 한 군주였다는 사실 외에 내가 몰랐던 사실이 뭐가 있을지 궁금했다. 연산군의 곁에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간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처선. 그는 연산군에게 이런저런 옳은 말을 하다가 팔다리가 잘리고 마침내는 혀까지 잘려 죽었다. 여기까지는 아는 이야기였다. 몰랐던 이야기는 지금부터. 연산군의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처선의 부모 무덤까지 찾아서 헐어버린 것이다. 끝인 줄 알았지? 아니다. 연산군은 처가 들어간 단어들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명하기까지 했다. 와, 뒤끝이 반짝반짝 장렬한다. 그 정도였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연산군의 행적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로 뒤끝 장렬인 사람이 연산군만 있겠나? 우리 주변에도 있다. 많다. 단지 왕과 같은 막강한 권력이 없어 고만고만하게 휘두를 뿐이지. 나는 뒤끝 있는 사람들이 두렵다. 뒤끝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하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 연산군의 눈밖에 날까봐 몸살이치는 관료들처럼 말을 할 때 단어 하나조차도 신중히 고르게 된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건 몇 년짜리 뒤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진정하고 싶은 말은 꿀꺽 삼켜야 한다. 내게도 몇 년 전의 일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있다. 술을 마시다가도 담소를 나누다가도 사람들 앞에서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는 내 험담을 꺼내며 공개 처형을 하니 한두 번이야 넘어가지만 자꾸만 반복되자 그때마다 나도 울분이 터진다. 할 말은 나도 많은데 말이다.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이 쌓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푸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좀 더 후하게 쳐서 3번이면 풀고도 남지 않는가?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야기하는 건 지나친 뒤끝 아닌가? 차라리 치고받고 싸운 후에 다시는 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을 정도다. 아이고 괴롭다. 21세기의 김처선. 그게 바로 나다. 플러스 뒤끝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팁이 하나 있다. 나는 뒤끝이 없다 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사람일수록 뒤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을 믿었다간 지독한 후회를 면치 못하리.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뒤끝이 있어서 이 글을 쓰는 건 절대 아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와의 대화는 이러했다. 또 전화 오네. 어휴 스트레스. 그녀. 힘들면 회사를 그만둬. 네 그럼 뭐 먹고 살라고요. 그녀. 힘들면 그만둬야지.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먹고 살려면 일은 해야죠. 그녀.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돼? 돈이 없잖아요. 그녀.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요. 요즘 세상엔. 그녀. 너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그만둬. 네 그럼 뭐 먹고 살라고요. 몇 년 전에 지인을 통해 건너 알게 된 언니가 있었다. 뭐 때문인지 내가 마음에 든다며 같이 밥이나 먹자고 끝없이 연락이 오는 통에 시간을 쪼개 나간 자리였다.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피로가 더 쌓였다. 거짓말 아니고 이 대화를 도돌이표처럼 20번 이상 반복했다. 이쯤 되면 내 머리도 돌아버리기 직전. 도대체 이 무지는 무엇일까?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말로만 듣던 불가촉 모태 부자가 내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가난에 대한 무지를 부로 증명한다. 나라고 내가 소중하지 않을 소냐.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모를 소냐.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대안이 있다면 나도 회사를 그만두겠다. 벌써 1000번, 10,000번은 그랬을 거다. 내가 푸념을 꺼낸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을 거다. 하지만 부모님이 강남에 집을 여러 채 소유해 월세를 받고 있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 귀농을 하고 딸에겐 논현동에 집을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름값과 생활비를 척척 내주시는, 그래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아니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위해 회사를 그만둬라는 충고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가짜 뉴스라고는 하지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로 문매를 맞았다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녀 앞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떠오르는 건 우연이 아니리라. 그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나도 영원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리. 가장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직장 생활을 하며 지랄맞기로 유명한 클라이언트도 여럿 경험했지만 가장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는 바로 나다. 나를 상대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나는 매우 자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몸이 안 좋아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날씨가 좋으니 밖에 나가고 싶어서 일하기 싫다. 저녁에 먹은 감자탕이 부대껴 소화가 안 돼서 일을 못하겠다. 타이트한 옷을 입고 왔더니 혈액순환이 안 돼 집중을 못하겠다. 나는 이런저런 구차한 핑계를 대가며 배째라 누워버린다. 성격은 또 얼마나 변덕스럽고 까칠한지. 조금 전까지도 트램폴린 위에서 방방 뛰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지하 10층까지 가라앉았다. 누가 말만 걸어도 온몸이 털이 곤두서며 짜증이 솟구친다. 그러니 나는 늘 내 기분이 또 언제 안 좋아질까 눈치를 봐야 한다. 감정 기복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이런 나를 저 멀리 목표 지점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매일 나의 상태를 염려하며 우는 아이 돌보듯 살살 달래야 한다. 팀장님 눈치 보는 거, 팀원들 기분 살피는 거,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에 응대하는 거. 어우, 그거 나란 년 비 맞추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